안녕하세요. 저는 2살짜리 딸아이 하나를 키우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2년이 아주 조금 넘어가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남편과 급하게 결혼 허락을 받고 결혼을 했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저하고 동갑내기이고요. 갑작스럽게 아이를 혼수로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개방적으로 변했다고는 하지만 결혼을 정식으로 하기도 전에 교제 중이던 남자의 아이를 가진 것이 창피한 일인 줄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임신을 한 게 저 혼자만의 잘못도 아니었고 성인 남녀가 쌍방으로 책임질 일을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뱃속 아이를 책임지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 결혼을 했고 다행히 남편은 아빠 몫에 남편 몫까지 다 해가며 나름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편이었어요. 워낙 술, 담배를 하지 않고 자기 몸 관리 하나 잘 하면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옆에서 거슬리거나 안 맞는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마찰을 일으킨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정말 갑작스럽게 친해지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남편이랑은 어떻게 둘이 살게 되면서 정도 붙이고 또 아이도 태어났기 때문에 같이 부모로서 고군분투를 하다 보니 동지감도 생겨서 정이라도 들었는데요. 저희 시어머니를 포함한 그 주변의 식구분들이랑은 정말로 가까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일단 저희 시어머니는 결혼 때부터 임신한 저를 혼자서만 죽일 사람이라는 듯이 노려보며 싫어하는 티를 내셨습니다. 뭐 그게 직설적으로 말을 꺼내서 저한테 욕을 날리시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자기 아들의 앞날이 창창한데 저 같은 여자가 갑자기 애를 뵈서는 좋은 손자리며 며느리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는 말을 결혼 초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남편보다 벌이도 더 잘 벌고 대학도 훨씬 더 좋은 곳을 나왔거든요. 저는 누가 들어도 거기 명문대로 갈 인서울 대학을 졸업했고 남편은 수도권의 한 대학을 나왔고요. 회사도 엄연히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제가 훨 좋은 조건으로 다니고 있었고 굳이 따지자면 남편은 회사 이름조차 처음 들어보는 하청업체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저희가 만나게 되었던 것은 우연찮은 친구들끼리 만난 술자리에서 눈이 맞아서였고요. 젊은 남녀였고 혈기왕성했으니 조건부터 따져보고서 가려가며 사귀기보다는 그냥 그때의 감정에 충실한 채로 사랑에 빠져서 연애를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연애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일부러 남편 기죽을까봐 회사 얘기나 대학 얘기도 일절 꺼내지 않으며 배려를 하고 살았었고 남편도 그런 제가 고맙다며 오히려 제 성격을 많이 좋아라 해줬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니 저 혼자만 아주 죄인이고 남편한테 가당치도 않은 여자가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저를 탐탁치 않은 시어머니가 참 이해가 안 되었지만 그게 다 아들보다 잘난 며느리가 샘나고 미워서 그러는 거라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별로 말을 섞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무례한 말을 제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하며 남의 집 귀한 딸을 우습게 여기는 시어머니가 만정이 다 떨어졌죠. 그래도 어른이니까 제가 명절에 제사를 지내야 할 때면 서울에서 시댁에 있는 지방까지 4시간이 걸리는 거리를 뚫고서 매번 잘 찾아갔었습니다. 오고 가고 왕복하면 8시간이 훌쩍 걸리고 둘 다 일하고 피곤해서 운전하며 장거리 이동을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았었는데요. 그래도 옆에서 남편이 집안 재산을 꼭 참석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말이죠. 그러니 제가 별 수 있나요? 집안의 장남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로 제가 장남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으니 남편을 따라서 시댁에 가는 수밖에요. 저도 맏며느리는 해본 적이 없어서 잘할 줄 모르고 서툴렀지만 그래도 와이프로서 남편과 척을 지고 싶지 않아서 시댁은 꼬박꼬박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가면 저는 거의 혼자서에만 봤던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매번 시어머니랑 싸우시는 건지 집에 붙어 계시질 않았고 그렇다 보니 시어머니의 관심은 온전히 남편에게 쏠려 있었거든요. 제 딸아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으려 하니 제가 그냥 뻘쭘한 마음에 아이만을 더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게 기분이 좋은 소리나 칭찬 한 번을 해준 적이 없으셨던 시어머니께 저도 애를 쓰면서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형식적으로 어머님이 시키는 일을 맡아 하면서 집안의 제사를 지내왔죠. 그런데 8월에 제사를 지내면서 제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다 겪었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사를 하나로 모아서 지내는 게 어떻겠냐며 저하고 동서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하고 동서는 그리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동서도 일을 하다 보니
서로 바쁘다며 연락을 잘 하지 못하고 지내서 제사 때 말고는 잘 보지 못했는데요. 어머님은 동서한테 먼저 연락을 했다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그러더라고요. 너는 큰애가 되어서 동서한테 먼저 안부 연락도 하고 좀 집안의 제사를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도 좀 해보면서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냐. 그게 큰 며느리가 할 일이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 이 집안에 혼전 임신으로 시집왔을 때 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팍팍 냈던 시어머니셨고, 그 옆에서 저희 동서는 시어머니 기분에 맞춰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랑 함께 저를 싫어하는 티를 같이 내곤 했거든요.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이 우습긴 우스운가 봐요. 라고 하면서 저를 창피하다고 말씀하는 시어머니 옆에서 대뜸 말을 거들기도 했었고, 제가 명문대 졸업생에 대기업에 재직 중이라고 말하는 제 남편의 말에는 그럼 뭐예요? 임신하고 이제 대기업에서 잘리는 거 아니에요? 라면서 말을 비꼬기도 했었습니다. 그 말이 저는 너무 상처이고 기분이 더러워서 출산을 할 때까지도 그 말을 잊지 못했고요. 그 바람에 더 돛기를 품고서 끝까지 대기업에서 살아남아 보겠다며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가 말하는 뽐새가 이렇다 보니 저는 절대로 동서랑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두말하면 잔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이제 와서 큰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동서를 가르치라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동서가 퍽이나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얘기를 듣겠나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머님께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서랑 같이 지내는 게 그리 쉽지도 않고 제가 직장 다니며 제사 일에 모두 다 신경 쓰는 게 정말 힘들다고 말이죠. 그러자 어머님도 그냥 알겠다고 말하시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조용히 정리가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날 남편이 갑자기 시댁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 밤에 뜬금없이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호출을 했다고 하면서 제사 문제로 온 가족들이 상의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반드시 가야 한다길래 난감했지만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 갔어요. 직장인들에게 주말이 꿀인데 그 꿀을 제대로 만끽하지도 못한 채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밥을 먹고는 4시간 운전을 해서 시댁에 거의 오후 일찍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하니 저희보다 2시간 정도 가까이 살고 있던 동선에는 이미 도착을 했었고요. 시어머니는 제삿날을 하나로 혹은 둘로 합치고 싶다면서 두 며느리들을 불러서는 자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저를 돌려가시는 겁니다. 큰며느리가 이런 건 알아서 해야 하는데 워낙 아시다시피 바쁘니까. 아휴, 내가 이 제사를 넘길 수도 없고 아직까지 나 혼자 안고 가야 하는구나. 다른 집들은 다 큰며느리들이 중심이 되어서는 동서들도 이끌고 한다는데 둘째 너가 참 고생이 많겠구나. 라고 말이죠.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따져보면 제사를 지내러 와서도 저도 똑같이 일을 하면 했지 절대로 동서보다 덜한 적이 없었거든요. 겨우 맏며느리답게 리더십을 가지지 못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저를 까내리면서 옆에 있는 동서를 보란듯이 치켜 세우시는 어머님의 말이 너무 기분이 상했어요. 그치만 저는 그냥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뭐라고 말을 하면 정말 큰 싸움이 날 것 같은 정도로 제가 너무 빈정이 상했던 바람에 최대한 아이를 생각해서 참아보려 했습니다. 결국 이런 저 덕분에 시어머니는 더 신이 나서는 동서 앞에서 저를 아주 무시한 채로 신랄하게 앞담화를 까셨어요. 내가 너 이럴 줄 알고 결혼할 때 반대했던 거다.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을 하는 애들이 정신이 똑바로 박힌 애들이냐? 그런데도 어쨌든 그 뱃속에 내 자식 핏줄이 자라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억지로 받아준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뭐니? 아니나 다를까 발랑 까져서는 맏며느리가 집안일을 나몰라라 하고 말이야. 조사님들이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 맏며느리 아내가 제사를 하는 둥 마는 둥 신경도 안 쓰고 사니 말이야. 라면서 한참을 저를 앞에다 세워두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민망하고 수치스러운 마음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옆에서 동서는 저 보란듯이 그냥 아무 말도 안 한 채로 제 얼굴을 고의적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데 순간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얄미워 죽겠더라고요. 무시를 하는 것만이 정답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무시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옆에서 보다 제 얼굴 상태가 말이 아니었는지 한마디 하더라고요.
엄마, 이제 좀 그만하세요. 우리 집 제사인데 뭘 자꾸 맏며느리 어쩌고 하면서 야단이야.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리고 나랑 얘랑 둘 다 이 집 아들인데 맏며느리도 뭐고 둘째 며느리도 뭐야. 재수 씨랑 자꾸 차별하지 말고 우리 와이프도 좀 예뻐해줘. 나보다 더 좋은 회사에서 돈도 더 많이 버느라 힘든 사람인데 내가 제사 문제로 이런 꼴까지 당하게 하면 정말 염치가 없잖아. 라고 말이죠. 그러다 어머님은 남편의 말을 듣다 말고서 저한테 대뜸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너 네 남편 앞에서 네가 더 좋은 회사에서 돈 더 많이 번다고 평소에 유세도 떨었니? 라고 말입니다. 저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봉변을 당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러니 저도 더 이상은 못 참겠더라고요. 애를 계속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애가 놀랄까봐 더욱 꽉 껴안았는데 그게 다 무용지물이었을 만큼 민감하게 목소리만 키운 채 소리를 지르는 시어머니를 멈추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대답을 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어제 전화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평상시에 집에서 그냥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애를 키우면서 회사까지 다니느라 정말 하루 1분이 모자라요. 몸만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왕복으로 8시간, 차밀려면 10시간도 좋게 걸리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나름 어머님 하는 말씀을 드려보려고 한 제 노력은 무시를 하시고 그저 동서를 잘 가르치지 못했다고 제사를 나서서 하려 하지 않는다며 잔소리만 하니까 저도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를 낳아 키우려고 이 사람과 결혼한 거지 이 집안의 제사를 떠맡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라고 따박따박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을 했어요.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면서 평소 회사 밖에서 뱉어내는 말투로 아주 이성적이게 그냥 솔직하게 뱉어냈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 봐라. 네가 며느리니까 이 집안에 시집으로 왔으면 제사는 당연히 떠맡고 지내야 하는 게 맞는 거야. 그 당연한 걸 왜 자꾸 네가 회사를 다녀서 힘들다는 얘기로 안 하려고 하는 거니. 내가 네 말에 그냥 아이고 그랬어요? 하고서 꼬리를 내려줄 줄 아니? 네가 맏며느리면 우리 집 제사는 네가 떠맡아. 이제라도 제대로. 라면서 급기야 자신이 제사는 더는 못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제게 모든 걸 다 떠넘길 테니 알아서 하라며 배째라는 소리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 바람에 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말 같자는 소리를 하면서 제사를 넘기려 하는 어머님 태도도 정말 재수가 없었고요. 어머님, 제가 맏며느리인데 제사를 왜 해요? 그러면 저도 우리 집 장녀이고 남편도 장녀인 우리 집 맞사위인데 우리 남편 데려다 우리 집 제사 지내게 해도 되죠? 그쵸? 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우리 집 귀한 딸이고 엄연히 내 조상이 있음에도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시댁에 와서 이 난리를 떨고 있다며 그렇게 따지면 남편도 우리 집 데려가서 공평하게 제사를 지내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아주 난리가 나셨어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내 아들을 니네 집에 데려가서 뭘 하겠다고? 이게 어디서 싸가지를 밥 말아먹고 와서 씨부를 라면서 급기야 제가 차마 사연에 다 담을 수 없는 엄청난 욕까지 퍼부어가면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만 저를 곧 한 대 치기라도 하겠다는 듯 다가와 노려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내가 애초에 너같이 반란까지 여는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다. 어디 감히 남의 귀한 자식의 앞길을 망치기. 너같이 되바라진 년이 집에 들어와 이 싸움이 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집안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만 라면서 급기야 저를 또다시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도 잘한 건 없지만 너무 억울해서 그대로는 못 넘기겠더라고요. 남의 귀한 딸을 데려다가 한다는 말이 자꾸만 반란까진 혼전 임신한 여자라고 하질 않나? 갑자기 맏며느리 대접해주겠다며 집안의 제사를 떠맡으라 하지를 않나? 너무 괴로운 마음에 아이를 남편에게 안겨주고는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어머님도 저 혼전 임신하고 이 집안에 시집와서 마음에 안 드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콘돔 쓰라쓰라 했는데도 구태여 남의 귀한 집딸을 임신시켜서는 이런 집에 시집 오게 해서 팔자에도 없던 시집살이에 제사까지 지내게 하는 남편이 밉고 어머님도 미워요. 저한테 정말 왜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말을 끝까지 잊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싸가지 없다며 저를 두들겨 패셨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날라온 뺨따구에 제가 순간 정신을 잃은 줄 알았어요. 정신이 멍해지며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제 정신을 차리기도 전 시어머니는 저에게 뺨을 한 대 더 치셨고 급기야 제가 자리에서 빠져나와 집으로 가기 위해 남편에게 차키를 달라고 하는 순간까지도 저를 따라와서는 제 등짝을 손과 발을 이용해 던져내며 절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쳐 날뛰는 거머리 마냥 저를 손에서 놓지 않은 채 계속해서 때리는 바람에 급기야 아이를 안고 있던 남편이 놀래선 저와 아이를 데리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그러고도 끝까지 저를 따라 나오다 급기야 현관에 있던 신발을 제게로 던졌어요. 제 아이가 바로 옆에 있었는데 하마터면 그 아이가 신발을 맞을 뻔한 겁니다. 그 순간 저도 이건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정신없이 차로 달려가서는 차문을 열고 아이를 눕힌 사이 저는 반대로 정신없이 시어머니께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다가오자 절 때리기만 하고 있던 시어머니가 와보라며 절 자극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현관에 서 있던 시어머니를 뒤로 밀친 채 바로 옆에 있던 소파에 밀어 넘어뜨려선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아무 폭력의 흔적이 남지 않도록 시어머니의 이마를 소파에 누른 채로 얼굴에다가 침을 튀겨가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잘 들어요. 나 이대로 서울 가서 당신 폭력죄로 고소해버릴 거야. 나 이거 좋게도 병원 가서 진단 썼다면 당신 엿먹일 수 있어. 감히 날 때리겠다고 내 아이가 안겨있는 쪽으로 신발을 던져? 네가 사람이야? 내가 지금 당신 얼굴을 머릿속으로는 수십 번도 더 도끼로 내리쳤어. 알아? 그래도 참을 거야. 나는 당신과는 다르게 명문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있는 지식인이니까. 당신 같은 무식한 사람이 지 아들이 잘난 줄 알고서 짓거리는 말들 정도는 내가 고소 한 방으로 얼마든지 뭉개뜨릴 수 있으니까. 재산은 알아서 지내세요. 남의 집 기여하고 잘난 딸한테 감히 주제 넘게 아들 타령 해대면서 부려먹을 생각 그만하고. 라고 말해줘. 오히려 눈을 부릅뜬 채로 반말을 짓거리며 시어머니를 힘으로 제압하니 시어머니도 한참 발길질을 하고 어떻게든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결국 그 자리에서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저를 보고 있던 동서한테 말했습니다. 되도 않는 콩가루 집안에서 며느리 대접 받겠다고 여자 망신 시키지 마. 지들 조상님 모시는 건 피부치들이 보고 모시게 하라고. 이 얼간아. 라고 말해줘. 그리곤 옆에서 저를 어떻게든 데리고서 빨리 집을 나가려고 하는 남편에게서 차키를 빼앗아 들며 말했습니다. 나 진짜 너 같은 거 데리고 사느라 정말 자존심 많이 상했거든. 내 친구들은 다 사업하는 남자 아니면 같이 대기업 다니거나 전문직 다니는 사람한테 시집 갔는데 난 너 같은 조건 딸리는 남자한테 시집 와서 진짜 쪽팔린 적 많았어. 근데 이젠 하다하다 시애미까지 전할리네. 니네 엄마 정신 똑바로 차리게 하고서 집에 와. 그 전까지는 절대로 집에 발 들일 생각 하지 마. 난 지금 당장 병원 가서 진단서 뗄 거고 넌 내가 니네 엄마 고소할 때 어떻게 할지 생각 좀 해볼게. 라는 말과 함께 혼자 차에 시동을 걸고는 제 아이를 데리고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남편은 한참이나 저를 쫓아오겠다고 먼저 가는 차를 따라 뛰어오더라고요. 전화로도 수십 번은 했고 어떻게든 당장 택시 타고 따라갈 테니 제발 아이랑 조심히 집에 들어가 있으라면서 저를 진정시키기 위해 난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진정을 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누구한테 두드려 맞은 것도 처음이었고 그게 바로 시댁에서 시어머니께 맞은 것이라 생각을 하니 우라통이 치밀어 올라서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어요. 차 안에서도 눈물은 눈물대로 흘러나왔고요. 결국 가장 시댁에서 가까이 있는 병원을 찾아갔고 그 자리에서 바로 상해진단서를 뗐더니 전치 2주의 부상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거 들고서 집에 가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 연락을 드려선 정말 숨도 못 쉴 만큼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너무 울어서 운전하기가 힘들다며 고속도로 갓길에까지 세워놓고는 우니까 친정 부모님도 난리가 나셨어요. 딸내미가 시어머니한테 제사 문제 얘기를 하다가 질나쁜 애 소리를 들어가며 두드려 맞았다고 하니 친정 아버지도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는 저희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고 결국 그날 저희 부부는 제 친정집에서 다시 만났어요. 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둘 다 호출했거든요. 남편은 바로 친정집에 들어오자마자 저희 아버지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두들겨 맞았답니다. 기울어지는 남자한테 겨우 귀한 딸내미를 마지못해 보내놨더니 애를 때렸다면서 이래서 집안과 남자 조건을 잘 따져보고 결혼을 해야 하는 거라며 어찌나 화를 내고 주먹을 날리며 남편을 나무랐는지 몰라요. 저는 그거 다 찍어서 시어머니께 사진으로 전송했습니다.
왜냐고요? 속 터져 죽으라고 말입니다. 지 아들이 저처럼 사돈집에서 얻어맞는 걸 보고서는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을까요? 시어머니는 사진을 확인하자마자 저한테 연락이 오고 아들 내버려두라고 문자도 오고 꼴값을 질리도록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맞은 만큼 저희 아버지가 갚아줬네요. 자기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좀 알고 사세요. 라는 문자와 함께 시어머니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일 바로 시어머니를 폭행죄로 고소하러 갑니다. 내 아이한테 신발까지 던진 건 절대로 봐줄 수가 없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버지를 자기 아들 때린 죄로 맞고소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돈이 없는 콩가루 집안이라 그런지 고소한다는 말에 지금 완전히 꼬리를 내려서는 급기야 동서까지 나서서는 시어머니를 대신해 제게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과를 받아오지 않으면 자기한테 제사를 다 물려주기로 했다며 그 말에 쫄아서는 제게 용서를 구하더라고요. 참, 동서나 시어머니나 정말 왜 그러고도 사는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가질 않아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어찌되었든 저는 절대로 시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저처럼 멀리하고 원망한다는 가정하에 남편으로 두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당장 이혼하고 완전히 인연을 끊어내라고 하는데 남편이 울고 불며 잘못했다고 사죄를 하는 모습을 보니 남편이 무슨 죄인가 싶어서 한 번은 봐주고 살아도 되지 않을까 싶더군요. 어디 한번 시어머니랑은 가벼운 합의금으로 끝이 나는 한이 있더라도 고소까지 겁을 주며 가버립니다. 맏며느리랑은 이렇게 영영 끝이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려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자식을 낳고 보니 친정엄마를 향한 마음이 한결 더 애틋해지더라고요. 처녀적에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도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모성애를 느껴가다 보니 매 순간 우리 엄마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며 친정엄마 생각이 자주 나고는 했습니다. 그리 살갑지 못했던 막내딸이어서 그런지 젊은 시절 못해드린 자식 노릇을 더 열심히 해보고 싶은 마음을 최근에서야 가지며 살았어요. 하지만 자식이 둘이라서 그런지 내 아이들 돌보는 것만으로도 저의 하루 그리고 1년은 참 덧없이도 빠르게 흘러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엄마를 보러 갈 여유가 없단 건 핑계인 줄을 잘 알았지만 저 또한 직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맞벌이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제대로 된 여유를 만끽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지방에 사시는 분이라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들려보기도 정말 쉽지 않았고요. 마음이 늘 불편했던 바람에 제 딴에는 더욱 자주 전화를 드리면서 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또 목소리를 듣곤 했었고 이렇게 살다 보면 앞으로도 많은 시간 동안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며 자식 노릇을 할 기회가 더 생길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코로나가 끝이 나면 엄마 모시고서 가까운 동남아 휴양지라도 꼭 한번 가보겠다는 소소한 꿈도 키웠었죠. 하지만 그 꿈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제 딴에는 처음으로 독하게 꼽은 진실된 꿈이었는데 참 허망하기도 사라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셨거든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여서 마지막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정말 천추한이 되었을 만큼 먼저 그리 가버린 엄마가 너무 원망스럽고 그리워 눈물바람으로 지새웠어요. 하지만 그 눈물바람도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꿈이 사라진 것만큼 빛의 속도로 제 눈물이 분노로 바뀌었죠. 저희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 때문에 말입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좀 많이 까탈스러운 분이셨습니다. 나이가 지금 70이 다 되어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참 대단한 노인이셨어요. 곧 죽어도 자기 아들이 혼자서 외벌이로 돈을 벌며 고생을 하는 걸 볼 수 없다면서 어머님은 결혼을 하는 순간부터 제게 일자리를 절대 그만두지 말라고 옆에서 종용하셨어요. 제가 아이를 가지고 낳을 때에도 설마 일을 이대로 그만두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 집에 멋대로 와서는 정장을 다리미로 다려놓기까지 한 분이셨죠. 출근하라고 말입니다. 아들의 돈으로 며느리 혼자 호강을 하거나 덕을 보는 걸 너무나 질투하면서 못 봐주려 하는 분이라는 걸 저도 결혼하고서 좀 더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이 외식을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쪼르르 연락이 와서는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번 돈으로 쉽게 밥 먹을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따뜻한 밥을 차려줘야지. 라며 며느리의 덕목을 일깨워주기도 하셨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반짝이는 보석이나 가방을 가지고 시댁에 가면 이거 네가 산 거냐? 얼마냐? 라면서 가격을 확인하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제 월급으로 샀고 또 시어머니도 여자니까 예쁜 걸 보니 관심이 생겨서 가격을 물어보시는 줄 알고서는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아이들을 둘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며 남편이 한번 명품백 200만 원짜리를 선물해 준 적도 있었는데요. 그때도 솔직하게 가격을 말씀드렸다가 저 정말 집에서 쫓겨나는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허리 휘게 만드는 여자라면서 어찌나 저를 비난하고 욕보이시던지요. 덩달아 어리던 저희 애들도 놀라고 남편도 놀라고 정말 제 자존심이 너무 무너졌어요. 그 후로는 절대로 시댁에 갈 때 값비싸 보이거나 조금이라도 예뻐 보이는 게 있으면 절대로 착용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어느 순간부터는 시집에 갈 땐 가방이나 장신구 하나 없이 그냥 맨몸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시댁에서 겪는 힘들었던 점들을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 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이런 시어머니한테 시집살이를 당해본 적이 있냐면서 딸내미가 엄마한테 하소연을 하듯이 수다를 떨려고 했었죠. 그러면 늘 누구보다 딸을 이해해주고 감싸주려고 하는 친정엄마셨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꽉 찰 정도로 든든한 힘을 얻곤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엄마가 돌아가시던 때에도 저는 시어머니와의 마찰이 있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던 그쯤이 바로 휴가가 막 시작되던 때였는데요. 한창 시어머니랑 통화를 나누면서 휴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던 중이었죠. 왜 휴가를 가는데 시어머니랑 통화를 하냐고요? 우리 시어머니는 늘 아들의 휴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안달을 내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쫓아오려고 하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휴가는 무조건 아들이 엄마를 챙겨서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여기는 분이셨거든요. 매년 찾아오는 휴가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미리 남편이나 저한테 번갈아 전화를 하셔서는 이번에도 나 데리고 휴가를 가는 거지? 이번에는 어디로 가는 거니? 나 지금부터 짐 싸는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미 혼자 김칫국을 잔뜩 들이부어 마시곤 짐부터 싸는 중이라고 설레발을 치곤 하셨습니다. 마음 약한 사람의 이 소리를 들으면 꼼짝없이 계획이 없었더라도 휴가에 같이 데리고 가려고 했을 정도로 먼저 치고 들어오셨죠. 그리고 그 마음 약한 사람이 바로 저와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남편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어머니랑 함께 휴가를 가는 건 정말 부담스러웠어요. 저희가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좀 우리 가족끼리 여행을 오붓하게 가보고 싶은데 시어머니가 옆에 끼면 그만큼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일이 많았거든요. 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노인의 동선을 맞춰드려야 했고 저희 애들도 할머니 앞이라서 평상시처럼 말을 편하게 할 수도 없어 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면 금전적으로 너무 많은 돈을 써야 했기 때문에 늘상 국내 휴가를 가더라도 해외여행 한 번을 한 것만큼은 돈이 나가는 듯 했어요. 노인네 하나 가지고 무슨 돈이 그렇게 나가냐고요? 아휴, 모리만 말도 마세요. 저희 어머님은 늘상 우리 가족 휴가에 따라오시면서 자신의 딸랑구도 둘이나 달고 오셨답니다. 바로 이혼해서 혼자 살고 있던 둘째 형님과 그 아들 하나를 말이죠. 말도 없이 데리고 오신 바람에 휴가 현장에서 더 큰 돈을 주고서 숙소 예약을 한 적도 수두룩했어요. 하도 자주 그러시길래 언젠가부터는 남편이 엄마, 이번에도 누나네 오는 거야? 라면서 물어보는 경지에까지 이르렀고 그 바람에 거의 저희 가족 휴가는 시어머니랑 시누이까지도 모두가 한꺼번에 가는 게 공식적인 룰과도 비슷해졌답니다. 물론 제가 몇 번 참지를 못하고서 남편한테 말을 꺼내보기도 했어요. 우리가 가족이고 엄연히 가족들을 위해 1년 내내 일하다가 이 휴가를 기다리는데 왜 당신은 당신 가족들까지 멋대로 끌어들여선 내 휴가를 망치려 드냐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전 그러면 한 번은 당신네 가족 그리고 또 한 번은 우리 가족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휴가를 공평하게 가자고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면 남편은 제가 너무 휴가 문제로 매년 힘들어하는 걸 잘 알아서 어쩌다 한 번씩 시어머니께는 거짓말을 하거나 해외로 여행을 간다고 둘러대서는 함께 여행을 가지 못하도록 만들곤 했죠. 그러면 시어머니는 그래, 니들끼리 늙은 어미를 두고 어디 얼마나 재밌게 놀다 오는지 보자.
내가 1년 내내 이 휴가를 기다렸는데 니들끼리 간다고 하니 내가 천불이 다 나려 한다. 기껏 자식 새끼를 키워놨더니만 지 마누라만 찾네. 라고 하면서 전화를 끊고는 하셨고요. 늘 휴가는 저희 부부에게 전쟁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였죠. 화 끊어내지를 못하고 시어머니의 약한 소리에 죄송합니다. 다음엔 꼭 같이 가요. 라면서 아양을 부리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머저리 등신 같더라고요.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어서 몇 번 시어머니랑 결혼해서 살지 그랬냐고 화도 내봤고 시어머니가 따라간다는 휴가는 제가 혼자 삐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뿐이었어요. 제사 때도 어머님을 뵈야 하고 또 생신 때도 시댁 가족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쳐야 했는데 저 혼자만 시어머니 보기 싫다고 튕기면 결국 시댁 안에서 불편해하며 소외당할 건 저였기 때문에 최대한 성질머리를 죽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해에도 또다시 함께 휴가를 가기로 했는데 엄마가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고 휴가고 뭐고 그냥 아무것도 제 머릿속에 생각이 나지를 않았어요. 멘붕에 빠져서 자매들이랑 같이 넋이 나가 버린 저를 보고 제 아이들도 적잖게 충격을 받은 듯 했고 엄마 걱정에 애들이 다 초조해하면서 제 곁을 떠나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자식들을 끼고 안으면서도 엄마 생각이 나서 어찌나 대성통곡을 하게 되던지요. 정말이지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밥도 제대로 넘기지를 못하는 극강의 상황이었습니다. 뭐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런 슬픔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다지 제 건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른다고 남편도 저 따라 정신없이 형부들이랑 어울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글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라고요. 저는 핸드폰 너머 화면으로 시어머니의 이름을 봐서 혹 어머님이 저희 엄마 돌아가신 것 때문에 장례 일정을 물어보려 연락을 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사돈이 돌아가셨으니 당연히 장례식에 올 준비로 지금 제 걱정을 해주시면서 준비를 하고 계실 거라 생각을 했어요. 저희 언니들의 시어머니들은 이미 전부 다 하나같이 언니들한테 전화를 해서는 직접적으로 너 괜찮니? 다 그렇게 겪고 넘겨야 할 일인 거다. 라면서 심심찮은 위로를 건네주셨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너도 나도 연락이 와서는 말이죠. 하지만 그 와중에도 저희 시어머니랑 형님은 연락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적어도 연락을 못한 대신 장례식장만큼은 빨리 와서 우리 엄마 가는 길을 배웅해 줄 줄 알았어요. 저는 이 집안의 남도 아닌 며느리였으니까요. 그것들이 사람 새끼라면 당연히 장례식장에 와서는 절 위로해 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시어머니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오지를 않더라고요. 언제쯤 오시려나 싶어서 저도 점점 언니들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고 또 엄마 생각이 미안해서 눈물이 나려고 하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너그 시어머니는 언제쯤 오신다더냐 라면서 저처럼 슬슬 기다리는 눈치였고 언니들도 설마 안 오시는 건 아니겠지? 평소 하던 행동들로 봐서는 그리 예의가 있어 보이는 분은 아니었잖아 라면서 슬슬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장례 중간날이 되어서도 시댁 식구들은 오지를 않았어요. 그러다 문득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분명 시어머니랑 전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오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계속해서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고 있었고 그걸 절대로 끊지는 않은 채 장례식장까지 나가서는 전화를 진득히 받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들어오면 한숨을 푹 쉬면서 땅만 꺼져라 바라봤고요. 왜 저러나 싶은 마음에 슬슬 혹시 시어머니가 장례식장에 오기 싫다고 발악을 하면서 전화를 하는 바람에 남편이 설득하느라고 진을 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 정말로 그런 거라면 저도 도무지 그런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을 해줄 수가 없기에 한판이라도 제대로 떠볼 참이었죠. 그래서 증거를 잡기 위해 언니들한테만 속담거리며 열불나는 마음을 표출하다가 남편의 핸드폰에 전화벨이 울린 순간 나가서 전화를 받으려는 남편의 뒤를 졸졸 따라갔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전화 내용을 들어버렸습니다. 분명 전화 상대는 시어머니셨는데 우리 남편 보고
빨리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라는 소리를 하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글쎄, 알았어, 빨리 갈게. 그냥 나 없이 놀고 있어. 내가 다른 곳은 더 안 바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 없이 푹 쉬고 있어.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갈 테니까. 라면서 대답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 없이 놀고 있으라는 소리를 곱씹어 보던 중 저는 불현듯 우리 엄마 장례식을 치르기 전까지 휴가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엄마 장례식 준비로 감히 휴가를 생각지도 못한 채 까마득히 잊고 있었는데 지금 남편이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 시어머니랑 그 휴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히 보였어요. 게다가 장례를 얼른 끝내고 빨리 가겠다니 우리 엄마 장례를 끝내자마자 자기 엄마한테 달려가서는 휴가를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꼬라지가 기가 막혀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무리 자기 엄마가 자신을 부른다 하더라도 거기다가 대고서 장모님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가요? 라는 굳센 말을 한마디 하는 게 그게 어려운 일이던가요? 걔도 아니면 하다못해 휴가지에 잠시라도 찾아와 장례식에 참석을 하라고 말을 해야 하는 게 제 남편으로서의 그리고 우리 엄마의 사위로서의 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런 말 한마디를 못한 채 놀고나 있으라고 말하는 남편이나 그런 아들한테 제 걱정 한 번을 물어봐 주지도 않은 채 끝까지 우리 엄마 장례식에 오려고 하지를 않는 시어머니가 너무 얄밉고 원망스러웠습니다. 나는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면 바로 연리를 제쳐두고 남편을 위로하며 장례식장에 가 있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도대체 나를 뭘로 보셨길래 우리 엄마 가시는 길에 배웅도 안 해주러 오시나 싶어서 괘씸해 죽겠더라고요. 당장 엄마를 잃은 슬픔만큼이나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모욕하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뼈저리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언니들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그로부터도 한참을 더 시어머니와 통화를 하다가 들어오더라고요. 와서는 또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면서 바닥에 앉았고 그 모습을 흡사 누가 보면 돌아가신 우리 엄마를 그리워하느라 슬퍼하는 착한 사위의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결국 장례를 하루 앞둔 그날 우리 가족들과 조문객들이 있는 장례식장 한 보편에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 엄마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야? 사돈이 사고를 죽어 장례를 여는 중인데 당신 엄마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당신 누나들은 설마 우리가 계획하고 있던 휴가를 애정도로 가서는 퍼즐로 놀고 자빠져 있는 건 아니겠지? 라고 말이죠. 하도 울어서 눈이 이미 충혈이 되어 있었고 그 바람에 표정은 잔뜩 경직되어 있었지만 그 순간 남편만큼은 정말 곧 잡아먹기라도 하겠다는 듯한 살벌한 눈빛으로 지켜봤어요. 남편은 바로 말을 못한 채 뭔가를 억지로 숨기려는 듯 불편한 기색으로 저를 진정시키려고만 했고 저는 당장 남편에게 네 엄마한테 전화 걸어 라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저의 말들을 듣고 있던 언니들과 형부들 그리고 조문객들도 점점 아직까지 오지를 않았다는 저의 시댁 식구들 말에 관심을 보이는 듯 쳐다봤고 급기야 저희 큰언니는 휴가?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야? 당장 전화 걸어봐 얼른 라면서 사람들 앞에서 언성을 높였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아니 그게 라고 머저리 마냥 말을 흐리다가 결국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긴 걸었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아들 오고 있어? 라면서 신이 나게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남편은 순간 큼지막히 들려나온 수화기 소리를 낮추려고 하며 아니 엄마 아직 그러니까 내가 못 가. 엄마가 좀 와야 할 것 같은데 라며 또 말을 흐리며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장례식장에 오라고 좋게 말을 하고 있는 남편의 말에 시어머니는 갑자기 답답하다 못해 화가 나신 건지 다시 쩌렁쩌렁 목소리를 뱉어내셨습니다. 아니 너는 나보고 거길 왜 가라는 거야. 모처럼 우리 아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는 휴가였는데 하필 돌아가셔도 이때 돌아가셔가지고는 멀쩡한 애가 휴가도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끝내게 하니 내가 다 화가 난다 야. 얼른 와. 네 부모 장례도 아닌데 네가 오래 있을 필요는 또 뭐냐. 네 마누라나 손윗사람들 많을 거 아니냐. 그냥 슬쩍 막혀놓고 넌 얼른 여기 와. 이러다 네 휴가 다 끝난다. 네 말만 따라 우리끼리 여기 오긴 했는데 뭐 재미도 없고 뭘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라고 하면서 재미 타령을 하며 우리 남편을 찾더라고요. 굳이 휴가를 받은 사람을 장례식장에 붙들어 놓았다면서
저희 가족들을 비난하는 말씀도 하셨고 말이죠. 게다가 남편이란 자식이 자기 엄마를 우리 엄마 장례에 데려올 생각을 못한 채 오히려 휴가지에 가라고 하기까지 했다니 이건 정말 모자가 쌍으로 안면수심이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어이가 없어 화를 내기도 전에 저희 언니들은 신랑한테로 달려들었습니다. 형부들은 참나 이거 정말 라면서 같은 사위로서도 이해를 할 수 없다면서 한숨을 쉬다 못해 저런 집구석을 처음 본다며 경기를 일으켰고 저희 언니들은 가뜩이나 엄마가 돌아가셔 제정신이 아니었던 와중에 남편과 저희 시댁 꼬라지에 결국 폭발을 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남편은 손님들이 죄다 보는 앞에서 가족들의 손에 끌려 나가버렸습니다. 불결하다며 형부들이 그냥 남편을 바로 장례식장에서 쫓아내버린 것이었죠. 언니들은 이렇게 그냥 보낼 수 없다며 쫓겨나는 남편의 얼굴에 장례 음식을 던져버리며 사람들 앞에서 남편한테 개쪽을 줬고요.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들어서는 시어머니께 도로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 방금 왜 전화가 끊긴 거야? 뭔 일 있어? 라면서 호들갑을 떨며 받는 시어머니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뭔 일 있습니다. 당신 아들이랑 당신이 고인을 욕보여준 바람에 지금 장례식장이 개판이 되었어요. 당신 아들은 쫓겨나고 앞으로 당신은 며느리 없이 이혼해서 사는 막내 아들 옆에서 어디 한번 호강 누리며 잘 살아보세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당신이 죽기만 하는 저주하며 살 거니까 밤마다 얼마 안 남은 그 명줄 잘 붙들고 살아요. 내가 구슬하고 부적을 떼서라도 당신 목숨 빨리 끊어지라고 저주란 저주는 다 퍼붓고 살 터이니 장례식 때 봅시다. 당신 장례식은 이것보다 더한 수모를 당하며 난장판이 될 터이니 라고 말입니다. 정말이지 살기 어린 말투로 독사처럼 쏟아냈어요. 제 딴엔 경기를 일으키면서 말이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낸 바람에 시어머니의 반응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얼마나 제 말에 겁을 먹고서는 바로 그날 밤에 저주에 걸릴까봐 근심 걱정을 하고 계신지는 남편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그날 장례식장에서 쫓겨난 남편이 며칠 동안 언니네 집에서 지내다가 뒤늦게야 애들 짐을 좀 챙기려고 집에 가보니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런데 오해는 하지 말아줘. 당신도 우리 엄마 성격 알잖아. 오라 오라 하는데도 나랑 휴가를 보내고 싶다면서 나까지 장례를 못 가게 하려 하셨어. 그러니 내가 일단 당장 엄마부터 해결을 해봐야겠다 마음에 엄마한테는 거짓말로 곧 가겠단 말을 하면서 일단 먼저 휴가지에 가 있으려고 한 거야. 그냥 그렇게 둘러대면서 나는 당신 옆에 꼭 붙어 있으려고 했어. 당신이 엿들어서 일이 이렇게 오해받으며 터져버리게 될 줄 몰랐어. 정말 이러려던 게 아닌데 나 정말 한순간에 장모님을 다시는 보지도 못할 쓰레기가 됐어. 여보, 제발 내 말 좀 믿어줘. 라고 하면서 저를 향해 모든 게 오해라고 말하는 남편의 말은 솔직히 믿고 싶었고 또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성격은 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혹 남편도 임시방편으로 시어머니를 일단 떼어놓자는 생각에 그런 선의의 거짓말을 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냥 뭔가 다 마음에 안 들었고 남편과 시댁을 향한 마지막 신뢰마저 바닥을 찍어버렸죠. 그러자 남편도 제 표정을 읽은 건지 말하더라고요. 당신 뜻대로 해. 우리 엄마 지금 귀신에 홀린 사람 같아. 당신이 그랬다며 저주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엄마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혼자서 못 자겠다며 짐 싸서는 둘째 누나 집으로 들어갔어. 이른 저녁부터 겁에 질려서는 난리도 아니야. 그럴 거면 다시 찾아봐서 장모님 누우실 자리에 인사라도 드리러 오라 말도 해봤는데 장모님이 귀신되어 붙으면 어떡하냐며 혼자 또 겁에 질려선 못 오겠다고 하시고 계셔.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님은 제게도 문자를 보내시며 자신이 생각이 짧았다고 자기 장래를 생각한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다면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늘 평생을 당신만을 저주하며 살 겁니다. 당신 장례식 때 우리 식구들이 우르르 가서 뒤집어 엎어놓을 테니 각오하세요. 라며 마음속으로만 상상하는 저주를 말씀드리며 다시 한번 협박을 해드렸네요. 제가 제 손 하나 폭력을 쓰지 않고서 해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걸 계기로 저는
다시는 시어머니를 안 보고 살겠다 다짐을 했고, 제게 끝까지 사과를 하며 잘못을 뉘우치려는 남편은 조금만 더 참고 살아보기로 했어요. 자식 핑계를 대며 바보 같지만 자기도 엄마랑 연락을 끊겠다면서 전화번호까지 삭제를 하는 모습에 조금은 더 지켜보기로 했네요. 저도 경제력은 있으니 얼마든 남편이 바뀌면 이 결혼도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미련 없는 결혼 생활을 더 유지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가셨다는 아픔이 한순간에 시몬을 향한 저주와 분노로 뒤덮여 그나마 슬픔은 덜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힘이 듭니다.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까 싶기도 해서 말이죠. 이번 기회에 상상으로만 말했던 시어머니 저주를 위해서 굿이라도 정말 하러 가볼까 합니다. 남편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시어머니의 운명이 달렸을지도 모르겠네요. 우리 시모 장래엔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판사판 참석하지 않고 여행을 떠날 겁니다. 죽은 사람 보란듯이 웃으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30대 중반의 결혼 3년차 남성입니다. 저는 제대 후 군부대에서 4년 정도 일하다가 전역 후 현재 군 관련 행정 업무를 담당 중인 나랏밥 먹는 공무원이고요. 저희 아내는 30대 초반으로 현재 간호공무원으로 근무한 지 7년차가 되었습니다. 팔팔한 20대 청춘은 아니어도 신체 건강하고 앞길 창창한 30대 청춘이라 여기며 사는 젊은 부부이고요. 둘 다 직업이 워낙 안정적이고 또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 보니 결혼하면서부터 돈 걱정은 뼈 빠지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희와 비슷한 가정형편의 또래 신혼부부들보다는 비교적 돈 걱정은 덜하면서 즐겁게 살자며 신혼살림을 차리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어요. 둘 다 낙천적인 것으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였기 때문에 밝게 살아보려 한 것만은 정말로 자신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 아내를 좋아라 하기도 했고 아내 또한 저의 밝은 모습을 참 마음에 들어 했죠. 그러던 저희 두 사람이 얼마 전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품 안에 안아보는 귀한 첫 아들이었어요. 결혼 전부터 아이들을 좋아라 했던 아내는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다 노래를 불렀는데 생각보다 빨리 찾아오지를 않아서 내심 걱정을 했거든요. 다행히 2년이란 적당한 시간 내에 아이가 찾아와 줬고 그래서 아내도 저도 정말 태교부터 온 신경을 뱃속 아이에게 쏟아 부었습니다. 좀 더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에 건강하라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였고 착하게 커달라고 갖은 동화책을 읽어주며 심신 안정을 시키기 위해 별의별 짓을 다 했어요. 그만큼 저 또한 아내와 뱃속 아이에게 최선을 다했을 만큼 가정에 충실하며 살았고요. 아내 또한 임신을 했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신경을 써볼 겨를도 없이 태교에만 집중을 하고 지냈습니다. 주변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을 받으면서 행복한 태교 생활을 만끽했다고 자부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런 잔잔한 호수물과도 같은 제 가정에 커다란 파동을 일으키는 돌덩어리 하나가 던져졌습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했고 또 아무도 그러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존재였죠. 저희 부부가 나이 차이도 딱 2살이라서 정말 친구처럼 잘 지냈는데요. 부부가 친구 같았던 만큼 각자의 형제 자매들하고도 피만 섞이지 않았을 뿐 정말로 재미나게 잘 지냈어요. 연년생 형이 하나 있는데 저희 아내는 무조건 집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1순위로 저희 형을 찾을 만큼 전적으로 자기 아주머님을 신뢰하는 편이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앞에서만 호칭을 제대로 쓸 뿐 젊은 저희들끼리 있을 때는 아내도 저희 형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친한 오빠 동생 사이처럼 지내려 했죠. 저희 형도 아내를 참 마음에 들어 했기에 막내 여동생을 대하듯이 정말 각별하고 예뻐하고 챙겨줬고요. 여기까지만 본다면 잔잔한 우리 가정에 파동을 일으킨 돌덩어리는 저희 형이어야 했습니다. 내 아내랑 너무 친하게 지내다 못해 정분이 쌓여서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된다는 막장의 스토리가 잘만 하면 만들어질 수도 있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엉뚱하게도 야릇한 정분을 쌓일랑 말랑하게 된 건 아내와 형이 아닌 아내의 여동생이 찾아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정말로 처제에 대해서 정분이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상상해본 적도 없었고 감히 누군가에게 그럴 수 있겠다고 꺼내본 적도 없었어요.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하나뿐인 여동생이었기 때문에
아내가 저희 형이랑 남매처럼 잘 지내듯이 저 또한 처제랑 남매처럼 정말 잘 지내보고자 했습니다. 아내가 저희 가족들을 살뜰하게 잘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저도 아내를 향한 고마운 마음에 더욱 처제를 포함한 처가 식구들에게 정말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실제로도 수시로 용돈을 보내드리고 휴가 때면 번갈아 같이 가족 여행을 가거나 또 저희 집에 초대해서 수시로 요리를 대접해드리는 등 최선을 다하며 살았어요. 그러나 딱 하나 아내와 저희 형 사이와는 달리 저와 처제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형은 정말 친남매 마냥 시간이 지날수록 서스럼없이 잘 지내기 시작했는데요. 처제는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저에게 내외를 하고 어색하다는 듯이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죠. 정말 저는 그런 관계를 바란 게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가장 처음 처제와의 사이가 어색하다고 느꼈던 것은 작년 4월이었습니다. 아직 아내가 첫 아이를 임신하기 전이었고요. 막 코로나 때문에 시국이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제가 가족들 걱정이 되어서 지인을 통해 구한 마스크 일부를 처가댁에 가져다 준 적이 있었어요. 많이 구하지를 못했고 또 저희 집과도 나눠주려고 했기 때문에 한 봉다리 안에 들어갈 정도의 양만 챙겨서는 퇴근길 처가댁에 찾아갔습니다. 그런데요, 분명 도착하기 10분 전에 전화도 드렸는데 처가댁에 들어가 보니 장인 장모님은 계시질 않고 처제 혼자서만 잠옷바람으로 절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끈이 훤히다 보이는 나시 홈피스를 입고서 말입니다. 순간 처제를 보자마자 너무 놀란 바람에 나 이거만 놓고 갈게 라면서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는 후다닥 처가댁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바람에 처제는 저랑 딱 1초 정도 눈을 마주친 게 전부였죠. 당황한 저는 마스크를 놓자마자 후다닥 집을 빠져나왔고 뒤늦게야 집에 가던 도중 처제로부터 문자가 왔더라고요. 형부 미안해요. 형부가 우리 집에 오는 중이라고 엄마한테서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깜빡했네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 하지 마요. 라고 말입니다. 아휴, 정말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괜히 처제와 나 사이에 찜찜한 비밀 하나가 생겨버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뭐 그래도 처제가 정말로 제가 온다는 걸 까먹고서 그런 옷을 입고 있을 수 있다고 치부를 해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앞에서도 그런 원피스를 아무렇지 않게 입을 수 있나 싶어서 좀 헷갈리긴 했지만 더 상상을 하자니 저도 기분이 찜찜해서 빨리 잊으려 했죠. 하지만 그걸 첫 시작으로 이후 처제의 알게 모르게 고의적으로 보이는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코로나로 자주 볼 수는 없어서 도발을 매번 겪은 건 아니었지만 아내가 임신을 하게 되고서 처음 처가 식구들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던 날 처제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더라고요. 스타킹이나 속바지도 입지를 않은 채 그 짧은 치마를 불편하게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내가 처제를 보고 한 소리 하더라고요. 너는 다른 것도 아니고 가족 보러 온 건데 옷이 불편하게 그게 뭐야? 라면서 말이죠. 그러자 처제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그 짧은 치마를 제 앞에서 보이며 다리를 꼬거나 안이 비춰질 정도로 아슬아슬히 자리에 앉았다 일어서길 반복했어요. 결국 보다 못한 아내가 처제한테 추리닝 바지 하나를 건네주며 당장 갈아입으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벌렁벌렁했습니다. 당연히 처제인데 여자이기도 하니까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 와중에 아내가 제 눈치를 계속 살피니 도둑이 재발저리는 것과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요. 그 밖에도 뭐 정말 자잘한 처제의 유혹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한겨울에 가슴골이 훤히 보이는 면티 하나를 입고 와서는 제 앞에서 거침없이 허리를 숙이질 않나. 밥 먹는데 자기 팔을 제 팔에 계속해서 달라붙이며 스킨십을 유도하지 않나. 그 와중에 저와 인사를 내외하는 듯이 계속해서 아리송한 표정을 지으며 부끄러워하고 민망한 제스처를 취하니 저도 환장하겠더라고요. 좀 속 편하게 처제랑 터놓고 말을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도 아닌 처제였기 때문에 더욱 말 한마디를 먼저 꺼내기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와중에 아내는 임신을 해서 예민해지고 있던 중이었고 또 처제의 도발을 옆에서 몇 번 목격을 하며 화를 내려고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욱 말과 행동을 아끼며 조심해야 했죠. 코로나로 어쩌다 만나는 처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늘상 오랜만에 만날 때마다 제 살에 자기 살을 비비고 야식꾸리한 눈빛으로 몇 번이나 눈맞춤을 하는 처제의 속마음이
점점 궁금해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애초에 이런 생각 자체를 하게 된 제 스스로가 너무 원망스럽기도 했고요. 혹시나 아내가 나의 의도와는 달리 나를 의심하면 어쩌나 싶어 걱정도 컸죠. 그러는 와중에 아내의 배는 꾸준히 불러왔고 저는 더더욱 아내와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저의 모든 걸 가족에게 쏟으며 지냈습니다. 마음 한켠에 처자를 향한 아리송한 마음이 아주 조금은 있었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모든 걸 숨기고 참았어요. 그러던 중 결국 제 속에 있던 음란마귀가 본능을 주체하지 못한 채 터져나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날은 아내가 아이를 낳고서 병원에 있다가 조리원으로 옮긴 날이었어요. 아내의 곁에 있기 위해서 출산이 임박했을 때부터 저 또한 어디 이동을 하지 않은 채 내내 아내 곁에 붙어 있었거든요.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만 집으로 후딱 오곤 했고요. 그쯤 처제가 계속 형부, 집에서 혼자 잠들기 외롭지 않아요? 집이 너무 적적하지 않아요? 라면서 치근덕거리며 물어보더라고요. 저야 뭐 당연히 처제를 경계하면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라며 철벽을 쳤고요. 그러다 아내가 조리원에 가게 되면서 졸지에 13박 14일이라는 시간을 저 혼자 집에서 보내게 되었는데요. 아뿔싸, 장모님이 뭣도 모르고 처제를 저희 집에 보내셨더라고요. 자고 오라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빈집에 남자 혼자 있으니 거실도 닦고 집안 정리를 해주고 오라고 말입니다. 저는 절대로 괜찮다며 한사코 거절을 했지만 장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만든 반찬도 몇 안 되지만 같이 보냈어. 걔가 손이 야무지니까 지가 알아서 반찬통에 담아 냉장고 정리도 싹 해줄 거야. 너무 부담스러워 하지 말고 가족 좋다는 게 다 뭐야. 라고 말입니다. 처제는 직업 자체가 집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며 노마드족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였기 때문에 제 시간에 꼬박꼬박 일을 해야 하는 저희 부부와는 달리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장모님이 그런 부탁을 처제한테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퇴근 후 아내를 잠시 봤다가 집으로 돌아와서야 여전히 제 집 안에 있는 처제와 맞닥뜨렸어요. 시간이 거의 저녁 9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장모님은 오전에 연락을 하셔서 처제가 집에 갔다는 말을 하셨는데 처제는 거의 10시간이 넘어가도록 저희 집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혼자서 멀뚱히 말입니다. 집은 말끔하게 정돈이 되어 있었고 장모님 말씀대로 냉장고 안은 새 반찬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괜히 뻘쭘했던 바람에 저는 급히 처제를 향해 말했죠. 이제 가봐도 돼. 수고 많았어. 집까지 혼자 갈 수 있지? 힘들면 바래다 줄까? 라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돌려가며 했습니다. 그런데 처제는 이상했어요. 제 말을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피곤해 형부. 형부도 피곤하죠? 라고 말하더니 배꼽이 다 드러나도록 기지개를 펴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는 여기서 자고 가야겠다면서 그냥 작은 방을 향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날을 계기로 저는 처제와의 발칙한 동거가 시작되었어요. 난데없이 처제와 하룻밤을 묵겠다고 한 처제는 그날부로 이틀에 걸쳐서 저희 집에서 잠을 잤고요. 첫째 날은 용케도 그냥 따로 각자의 방에서 잠이 들면서 하루가 끝이 났지만 문제는 그 다음날에 일어났습니다. 퇴근을 하고서 와이프를 만났다가 비슷한 시각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안에 처제가 또 있더라고요. 아직 안 갔어? 장모님도 알고 계셔? 라면서 물어보니 처제가 그러더라고요. 엄마한테는 친구 집에서 며칠 작업한다고 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나 지금 여기 있는 거. 라고 말입니다. 졸지에 처제와의 불쾌하고도 찜찜한 비밀 하나가 또 생겨버린 그 순간 가슴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저와 내외를 하는 새색시 마냥 눈을 피했다 조심스레 마주치는 처제를 보다 결국 제가 먼저 시선을 피한 채 또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처제가 자기는 좀 씻어야겠다면서 화장실로 들어가는 겁니다. 씻기 위해서 말입니다. 처제는 가져온 속옷도 없을 거고 여분의 옷도 없을 텐데 아내 것을 입겠다는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서 샤워를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내 집에서 나와 단둘이 있는 그 순간 샤워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도를 알 수가 없어서 미칠 노릇이었어요. 또다시 어색하지만 야릇하게 무언가 어려워하는 듯 보이지만 세상 새초롬하고 도발적으로
눈을 맞추려 하는 처제와 계속해서 눈맞춤을 했고요. 화장실이 하나뿐인 집이라 나도 빨리 씻고서 잠들어야 하는데 샤워를 한다고 들어간 처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숨죽인 채로 잠든 척을 하면서 처제가 샤워를 끝내고 나오는 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다렸어요. 그러던 중 드디어 화장실 안에서 샤워 부스 소리가 멈췄고 드라이기 사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만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처제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죠. 그러던 중 아차 싶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고 안방으로 들어올 때 방문을 잠그지 않았거든요. 내 집인데 방문을 잠글 이유도 없었고 또 처제가 저를 위협할 만한 사내도 아니었기에 미처 방문까지 잠궈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겁니다. 제 집에서 방문을 잠그지 않아 버릇한 바람에 아예 거기까지는 생각이 닿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처제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화장실에서 나와서는 제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라고요. 저는 그 발자국 소리를 분명하게 들으면서 점점 내 방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소리에 침을 꼴까닥 삼켰습니다. 도대체 안방 앞에서 가지도 않고 노크를 하지도 않고 가만히 서서 뭘 하는가 싶었어요. 하지만 처제는 그로부터 거의 10분 정도를 혼자서 아무 움직임도 내지 않은 채 문 앞에 서서는 가만고 있다가 갑자기 노크를 하더라고요. 입으로 소리를 내면서 똑똑똑 하고 말이죠. 저는 정말 불 꺼진 방에서 자는 척하며 숨죽이고 있다가 갑자기 들려온 노크 소리에 그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밖에서 문을 열어달라는 소리인지 아님 들어오겠다고 내는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일단 놀란 가슴을 진정시킨다고 잔뜩 쫄아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결국 제 발로 문 앞에 걸어갔죠. 처제가 안방 안에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는 것보다는 훨 나을 것 같아서 말이죠. 그렇게 마음먹고 안방문을 연 순간 열어서 앞에 서 있던 처제와 눈이 마주친 그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기겁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처제가 글쎄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그 자리에서 살을 다 드러내고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나도 이런 데가 싫어요. 그런데 난 처음부터 형부가 좋았어요. 언니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딱 오늘 밤은 같이 있어요. 이런 기회가 다시는 안 올지도 모르잖아요. 딱 오늘 밤만 우리 같이 해요. 네? 라면서 저를 향해 안긴 채 손깍지를 끼는 게 아니겠어요. 제 몸통을 둘러싸 안아버리고는 자기 두 손으로 깍지를 껴버린 바람에 제가 옴짝달싹도 하지 못한 채 처제에게 안겨버린 꼴이었습니다. 어쩌면 좋냐면서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고 말았어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이 움직일 때마다 처제의 몸과 마찰을 일으켜야 해서 온몸에 닭살이 돋는 것이 도무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처제를 향해 무작정 소리를 쳤어요. 이러지 마. 나 이제 막 태어난 내 아이 아빠야. 나 처제 언니랑 함께 사는 남편이라고. 제발 처제, 제발 이건 아니야. 라면서 처제의 몸에 손 하나를 대지도 못한 채 허공에다가 제 두 팔을 들어버린 채로 어떻게든 처제한테서 피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어떻게든 처제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처제의 몸에 손을 대지 않은 채로 해결을 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한참을 두 손 들고 벌받는 듯 몸부림을 치며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다가 저는 아내를 봤습니다. 밖에서 제 비명을 들었는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현관서부터 처제의 이름을 부르며 달려오는 제 아내를요. 아내가 조리원에서 나와 현장을 덮친 것이었습니다. 처제와 제가 껴안고 있는 그 현장을 말입니다. 아내는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잽싸게 처제의 몸을 낚아챘어요. 저는 비명을 지르다 말고 저에게로 달려와주는 아내에게 저도 모르게 외쳤습니다. 살려줘. 라면서 말이죠. 눈물만 안 나왔을 뿐 마치 공격을 받은 사람 마냥 제자리에서 꼼짝도 못한 채 여전히 손을 들고 서 있었고요. 그런 저에게서 처제를 두 손으로 떼어낸 아내는 막 출산을 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서 그 괴력이 튀어나와서는 자기 동생을 건너방으로 순식간에 끌고 가더라고요. 어떻게든 제가 자기 동생의 몸을 보지 않길 바랬던 건지 들어오자마자 자기 몸으로 처제의 뒤를 꽉 껴안고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내 방 안에서는 처제가 얻어맞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언니 미안해 라며 군데군데 처제가 우는 소리도 들렸지만 대체로 살려달라는 소리였습니다. 대체로 자기가 미쳐섰나 보다며
살려달라는 소리를 해댔지만 방 안에서 들려오는 처맞는 소리는 끊이질 않았어요. 저는 도무지 아내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아직 처제의 돌발 스킨십에 대한 충격이 다 가시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 현장을 아내가 봤다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했던 나머지 뇌 순환이 딱 정지해버린 듯 했죠. 한참을 방 안에서 들려오는 두 자매의 비명소리를 듣기만 한 채로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순간 오줌을 지렸나 싶었을 만큼 제 몸이 제 뜻대로 되지 않은 채 그냥 얼어 있었고요. 그러다 방 밖으로 머리카락을 잔뜩 휘날리며 나오는 아내와 눈이 마주친 순간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을 하려는데 아내가 절 꼭 껴안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등을 토닥이면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저는 저거 이럴 줄 알았다고. 늘 당신을 보는 표정이 너무 기분 나빴는데 어제 엄마랑 통화하다가 제가 우리 집에 왔다는 소리를 들으니 쎄한 거야. 그런데 하필 또 친구네 집에서 갑자기 작업을 한다고 외박을 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진짜 못 참겠더라고. 저게 뭔 짓을 할란가 싶은 나머지 나도 모르게 애를 안고 조리원에만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정말 혹여나 하는 마음으로 병원에 양해를 구하고 달려온 건데 와 씨 저게 이렇게 또 배신을 때리네? 진짜 저걸 확? 라고 말이죠. 알고 보니 그간의 처제의 태도를 불안해하던 아내가 조리원에서도 내내 의심을 하다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보기 위해 집으로 달려왔던 거예요. 아내는 화를 삭히지 못하고 그리 말하면서 또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처제를 다시 한번 혼쭐 내주겠다고 끼고 있던 결혼 반지를 빼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 끼치기도 분해 죽겠다며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만큼 화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정말 필사적으로 아내를 껴안은 채로 말렸고요. 진정을 시키며 최대한 몸부터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좀 진정을 하고 나서는 알몸으로 방 안에 두드려 맞은 채 있을 처제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저는 아내만을 쑥 데리고선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내를 곧장 조리원으로 다시 바래다 줬고요. 가는 길에 아내가 저한테 털어놓더라고요. 쟤 저거 어릴 때부터 버릇이 이상했어. 내가 만나는 남자친구 하나한테도 꼬리를 치다가 대차게 차이고서 쭈그려 지낸 적이 있었거든. 그냥 내가 만나는 남자는 다 이성으로 보이는 애인가 봐.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애 아빠가 된 내 남편을 감히 정말 저걸 어째? 라고 하면서도 차 안에서도 내내 분을 삭히지 못한 채 욕을 아주 흥건하게 쏟아 부었습니다. 그런 아내의 곁에서 저는 여전히 민망하고 부끄러워 뭐라 잘 대답을 해주지 못한 채 그저 처제 자체가 원래 이런 쓰레기란 걸 제대로 알게 되었고요. 그날은 혹시 모른다면서 본가로가 아내와 같이 잤습니다. 자는 내내 가슴이 여전히 벌렁벌렁 거리더라고요. 혹이나 내가 처제의 유혹에 제대로 넘어가서는 처제와 먼짓거리라도 했으면 혹여나 처제의 몸을 탐해보겠다는 본능적인 욕구가 먼저 튀어나와 손이 먼저 튀어나갔다면 지금쯤 우리 부부 사이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싶어서 또 한 번 가슴이 철렁거렸습니다. 잠시라도 처제 앞에서 가족이 아닌 여자를 보려는 듯 민망해하고 신경을 썼던 제 스스로가 너무 참담하고 부끄러웠어요. 뭔 짓을 안 하긴 했지만 제 자식과 아내를 향한 죄책감이 알게 모르게 몸부림치더라고요. 다시 한번 아내를 꼭 껴안은 채로 얼마나 속으로 다짐을 했는지 모릅니다. 미친놈 되지 말고 얼른 정신 차리자고 말이죠. 그 다음날 출근길에 집에 가니 처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빈 집안에서 제 안방 앞에 서자 전날 있었던 처제와의 강제포옹이 불현듯 다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내 머릿속으로 잠시나마 상상했던 처제와의 이 상황들을 절대로 다시는 꺼내지 말자며 죄 없는 제 머리를 몇 번이고 내리쳤답니다. 이렇게라도 때려서 정신을 차리게 하려고 말이죠. 전 앞으로 당분간은 절대로 처제의 얼굴을 못 보고 살 것 같습니다. 봤다가 또 무슨 상상과 아찔한 상황을 마주하게 될지 모르기에 최대한 그 여자를 피하며 정신 챙기고 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만천하에 고백과 다짐을 해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